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비자 전문 상담사 2급 필기 부분의 소비자 관련법을 맡고 있는 고비안입니다. 소비자 전문 상담사 이 공부를 하시게 돼서 그때 OT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소비자 관련법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특히 민법의 베이스를 갖고 계셔야지 이제 전자상 거래, 그다음에 이제 활부 거래, 방문 판매, 뭐 다단계 이런 것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총 12번에 걸쳐서 이제 기본 강의를 해드릴 건데 민법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시험에서는 그 민법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만 방대한 양이라서 우리 이제 6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물론 이제 과락을 목적으로 해서 하시면 좀 위험해요. 40점을 목표로 하고 다른 거 득점해야지 그것도 전략이긴 전략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60점 정도를 이제 목표로 하고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제 민법을 다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막바로 그냥 뭐 내용을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민법의 기초를 알고 계시면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방문 판매, 다단계,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활부거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민법의 내용들을 한 3번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 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좀 속도가 빠를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서 중요 부분은 좀 체크를 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바로 내용들 보면서 하시도록 하죠. 우리 교재를 보시면 민법의 기초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의 기초라는 것에 민법의 의의가 나오는데요. 이 민법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결국은 이제 동거래 관계, 상거래 관계 같으면 상법인데 이제 금전 거래 관계들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 이게 가장 중심이에요. 보통 이제 나중에 계약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계약이 총 15가지 종류의 전형계약과 전형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형계약이라는 것은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법전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법전에 나오는. 그래서 법전에 나오는 형태의 계약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비자 전문 상담사를 얘기하실 때는 이 매매가 중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뭐 임대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비전형 계약들 같은 걸로 용역 계약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죠. 중심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중심은 이거에 대한 얘기.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법률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계약 같은 것들을 뭐 단독 행위도 있고 뭐 등등등 있지만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결국 동거래 관계가 즉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막판에 가면 뭐예요? 법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해결이 안 된다. 뭐 소비자 상담원도 가야 되고 뒤에도 보시겠지만 그런 것들 가지만 끝판에 결국 법원에 가야 돼서 결국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을 다 규율한다라는 보통 얘기하고 이 영역이 그래서 이제 사법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사법이라는 것은 개인들 사사롭다. 개인들 간 요거하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게 공법이거든요. 이제 공법이라는 건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형법이에요. 헌법도 그런 성질이 있고 뭐 이렇죠. 공무원들이 보통 관여가 좀 심한 거. 사법의 영역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민법뿐만 아니라 이제 상법 같은 것들, 어음법이나 보험법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법 영역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사법의 성질을 갖는다. 그다음에 실체법의 성질을 가져요. 실체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민사소송하고 좀 다르다고요.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같은 거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돈을 못 받아오면 결국 민사소송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예요? 경매, 강제집행 같은 것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데서 이제 돈을 만약에 뭐 빌려주셨는데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 민사소송 가야 되는 것이고 민사소송이 다 이기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민사집행을 통해서 강제집행, 경매라고 해서 그걸로 끌어내서 뭐 아니면 뭐 그렇게 하시는 그런 거죠. 뭐 거꾸로 얘기하면 뭐 소비자 상담 같으면 만약에 이제 저희가 무슨 물건을 팔았는데 그쪽에서 민사소송 걸어올 수도 있고 근데 이쪽은 실체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절차법이에요. 뭐 거꾸로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 회사를 이제 대행하시는 직원들의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법인을 통해서 그 악성 어떤 소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소송을 걸 수도 있거든요. 뭐 본인 뭐 여러분들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법인을 통해서 그럴 경우에 이제 민사소송이나 집행법은 절차법이고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실체법이다 이렇게 보통 부르는 겁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학설 같은 것들은 뭐냐 이거는 뭐 별건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넘어가시면 되는 그런 건데 법률 관계로 봐요 보통. 법률 관계적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익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법률 관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규율하는 것들이 이제 사법의 영역이고
공법의 영역은 보통 형법이나 헌법이나 뭐 행정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 공무원과 국민의 관계, 요거 이제 법률 관계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인 의미냐, 뭐 형식적 의미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건 됐고, 이 일반 사법이라는 게 이 뜻입니다. 사법부 할 때 그 사법은 이렇게 쓰는 거고요. 여기 사법은 이렇게 개인적인 법이다 이런 거예요. 개인들 간의 동거래 관계나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일반 사법은 민법입니다. 이게 일반 사법의 성질을 갖고 있고, 특별 사법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상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 상대적인 거라서 만약에 이게 상법이 일반 사법이 될 때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보험법 같은 것들과 관련돼 있다거나 회사법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때는 뭐 상법의 내용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특별해지는 겁니다. 상대적인 건데 대체로 이제 민법은 일반 사법의 성질을 갖는다. 민법의 법원 그렇게 나오는데, 민법의 법원이라는 것은 뭐 거의 법의 존재 형식 같은 건 보실 필요가 없고, 이 민법의 거는 성문법이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법률이에요, 법률. 헌법도 법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될 수 있지만 대체로 이 법률, 그 중에서도 이제 민법이 중심선에 있는 거죠. 성문법. 성문이라는 것은 글자로 써놨다는 겁니다. 글자로 쓴 이 민법이 중심이고, 이 민법이 없으면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관습법에 따르라고 해요. 민법이 없으면. 근데 민법에 만약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얘기합니다. 요것들은 불문법입니다. 근데 큰 걱정은 없어요. 거의 여기서 끝납니다. 네. 법률이 있거든요. 민사특별법 같은 것도 많아서요. 민사특별법을 적용해도 되고, 그다음에 그게 없으면 민법,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우리 민법의 가장 1조에 나오는 거라 먼저 법률에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문법은 문자로 표시되는 건데 그걸 1차적 법번으로 하고, 2차적으로 그게 없으면,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과 조리에 따른다. 하지만 판례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판례법은 이것도 근원적인 성질을 갖는데 우리 법원조직법에서 판례법은 적용하진 않아요.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문법을 보통 우선한다는 정도. 거기 보시면 우리 교재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에서 성문법을 우선한다는 것 정도에만 표시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그다음 불문법주의는 보충적이에요. 그래서 불문법주의에 보시면 보충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 민법은 성문법을 원칙으로 채용하고, 거기 보시면 우리 민법에 이제 보시면 거기 나오죠. 6 그래서 그쪽에 이제 3 그래서 우리 민법은 성문법주의를 채용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불문법의 법원성을 인정한다. 즉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고 관습과 조리를 채용하지 판례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성문법원이 나오잖아요. 먼저 성문법원, 그다음에 관습법 이런 게 나오는데, 성문법원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결국 법률이에요. 그래서 민법전이 중심으로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밖에 이제 다른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을 적용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 규칙이나 조약이나 이런 것들, 조약도 사용합니다. 조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FTA, 한미 FTA, 무슨 뭐 중국과의 FTA 뭐 이런 것들 맺어놓은 게 있으면 그걸 먼저 적용한다. 근데 그게 없다면, 즉 법률이 없다면 그 다음에 못 갖다 쓰는 거다? 관습법을 쓰는 겁니다. 관습법에 보시면, 우리 교재 관습법에 보시면 공소양속이라는 걸 표시해 놓으세요. 공소양속은 관습법은 아닙니다. 이게 조리가 보통 공소양속이에요. 이제 공소양속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습민법 같은 것들을 인정하거든요. 관습법을. 근데 이런 것들이 사회에 어떤 오랫동안 지속돼야 되고요. 거기 보시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소양속이나 이런 법 질서에 위반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법적 관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뭐 분묘기지권이나 뭐 이런 건데, 뭐 사실혼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우리 법에서 사실혼을, 우리나라는 이제 이 동거하는 거를 뭐 반대하지는 않는데 민법적으로 그걸 이제 법률혼 관계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실혼 관계 같으면 이제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성질이죠. 그래서 이제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어떤 땅은 내 땅이 아니야. 땅은 내 땅이 아닌데 거기에 묘지가 있죠. 그럼 그건 내 땅으로 봐주냐? 그건 아니고 남의 땅인데, 다만 이 묘지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 즉 조상한테 이제 절드리고, 이거는 어떻게 된다? 그 후손들이, 땅 주인이 아니라도 그건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별건 아니고, 거기 저기 8회 관습법의 관습민법의 효력은 보충적이다. 보충적이라는 것은 법률이 없을 때
후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조리라는 걸 보시면 이 조리는 보통 공소양속이나 경험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조리의 구 그래서 조리라는 것에 경험법칙 또는 공소양속이라는 걸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이 조리를 보통 다른 말로 경험법칙 또는 이 뭐 사물의 본질 또는 공소양속. 공소양속이 뭐야, 선생?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 서, 양, 속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이제 법을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모두 다 어려운 말은 다 줄임말이야. 파리바게뜨는 파리빠빠, 뭐 엄마카드 엄카 무슨 뭐 그렇게 부르냐. 버스카드 충전은 뻐카충 뭐 이렇게 부르더만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없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용어들을 가르치자면.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이제 법 체계가 갖고 있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조리. 이 조리라는 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그럼 조리 있게 말한다의 조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관습법마저도 없으면 마지막 순간에 판사가 조리 있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준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9-5의 우리 민법 1조에서 조리의 법원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원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판례는 법원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제 판례로서 인정되는 어떤 그런 성질들이 있는 것들이 있죠.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를 좀 설명드릴게요.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라는 것은 원래 사적 자치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민법이라는 것은. 민법이라는 것은 동거래 관계예요. 이 동거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건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사적 자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개인들끼리 알아서 지들이 뭡니까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그걸 이상 뭐 더 이상 무슨 뭐 국가가 그걸 규율할 필요는 크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은 자유로워야 됩니다. 법률행위 됩니다. 이게 법률행위, 법률관계는 자유로워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과실을 일으킨 부분들, 내가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서만 물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물어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보통 귀책사유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많이 보시게 될 거야. 귀책사유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유, 그게 있을 때만 돈으로 물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현대에 오면서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적 자치를 너무 강조하니까 자본주의의 병폐가 너무 심해서 사유재산제는 인정은 하는데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인정을 하되 사유재산제를 약간 틀어서 이 재산권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있어서 공공복리에 입각해야 됩니다. 재산권 행사는 그러니까 재산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 권리라고 해서 막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권리남용 금지나 뭐 이렇게 신의성시 원칙에 따라서 해줘야 되고 계약은 자유로워야 되는데 계약은 자유입니다만 공정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과실 책임은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무과실 책임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넓혀왔어요. 그래서 사용자 책임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데 이제 입증 책임 자체가 회사가 져야 돼서 무슨 얘기냐면 뒤에도 보시겠지만 이 하자가 여부가 다툼이 있어요. 소비자하고. 그러면 입증 책임을 원래 주장하는 자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무슨 뭐 먹다가 이가 부러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판매한 것 때문에 이가 부러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걸 내가 증명해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거니까. 다른 거 씹다가 부러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증명해야 된다고 하지만 거꾸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회사의 책임을 훨씬 더 무겁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법리가 발전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런 것들 얘기해도 이걸 전체로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와서 이거를 얻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약자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 근대민법의 3원칙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사적 자치, 계약 자유, 그다음에 사유 재산의 보장, 소유권 절대, 과실 책임, 자기 책임 여기다 표시해 놓으시고 근데 이것들이 변경이 좀 왔다라는 거. 그래서 변경이 와서 수정 원리라는 게 될 거예요. 수정 방향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11회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에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의 수정 방향이라고 해서 사적 자치의 원칙 같으면 계약 공정으로 그다음에 사유재산의 보존의 원리의 소유권 절대 같은 거는 소유권 공공의 원리,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과실 책임 같으면 어떻다 무과실 책임으로 완전 변경된 거 아니에요. 약간의 수정을 가한 거야. 이걸로 완전 변경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셔서 이제 민법의 기본 원리 3대 원칙 같은 거
소유권 상대, 계약 공정, 무과실 이런 거 이제 소유권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상대죠. 이게 소유권 상대.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으셔야 돼. 이런 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적인 의미가 됐다. 근데 과거 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민법의 기본 원리 보실게요. 우리민법의 기본 원리가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민법의 기본 원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이 나니까 신의 성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권리를 행사를 남용해서는 안 돼. 보통 이제 그래서 행사자를 빼고 권리 남용 금지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이게 가장 민법의 기본. 이 2조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1조에서는 아까 보셨지만 법률이 있으면 법률, 법률이 없으면 뭐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뭐다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신의성실. 신의성실이 뭐야 선생님? 신뢰와 의리. 신뢰와 의리에 따라서 성실하게 해줘야 된다. 계약 같은 거 맺으면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만약에 무슨 뭐 물건을 사고 판다고 하면 뭐 5일 안에 보내주기로 했으면 5일 안에 보내줘야 돼요. 말을 그렇게 했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우리가 무슨 손해배상 해주기로 했으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도 물건을 그거 샀을 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최고 원리는 기본적으로 공공복리 그다음에 거기 신의성실하고 권리남용 금지 이런 거 잘 좀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 3대 원칙은 계약공정이나 소유권의 상대, 공공성, 그다음에 무과실책임 같은 것들이 현대 원리죠. 현대 원리. 네, 민법에 자주 나오는 용어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 준용한다는 건 비슷한 거 갖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것들을 갖다 쓴다는 얘기고요. 선의와 악의는 선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많이 이거는 봐주게 돼요. 선이라는 건 선의의 제3자 뭐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은 좀 봐주고 악이라는 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랬다면 그때는 어떻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아져서 배상 부분도 줄어들게 되고 보상 부분도 줄어들게 되고 추정이라는 것은 비슷한 게 있는데 증명이 안 돼요. 원래 증명은 입증,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어떻다? 비슷한 어떤 다른 내용들로 일단 효과를 발생시키고 다만 이제 추정과 이 간주를 조금 비교해 드리면 이건 보통 이제 추정은 보통 추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일단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증명은 안 된 거야. 증명이 안 된 거야. 여기도 똑같아요. 간주도 증명이 안 됐어요. 증명은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증거가 없어 별로. 그래서 증거로서 증명이 안 됐다는 거지. 증거로서 증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보통 입증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요걸 사용할 수도 있고 요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함부로 뭐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고 법에 다 있어. 법에서 추정을 알아 또는 간주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추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걸 했을 때는 만약에 반증이 있으면 일단 효과는 발생시켜요. 일단 효과는 발생시키는데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일단 효과는 발생시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반증이 있으면 여기는 바로 번복시킵니다. 반증이라는 것은 반대의 증거가 있으면 반대의 증거로 증명이 되면 바로 번복시켜요. 근데 여기는 반증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번복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번복이 안 돼. 바로 전복이 안 되고 일정한 어떤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번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간주가 좀 더 세지. 이 간주를 다른 말로 의제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의제.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추정과 간주 개념을 좀 아시고 제3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3자는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거래관계 같으면 A하고 B가 거래관계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가 이쪽에서 물건을 팔았고 여기가 소비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여기 둘 거래관계 이걸 당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당사자 일방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상대방을 상대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자를 당사자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여기에 제3의 C가 있다면 이 사람이 제3자예요. 이 사람이 제3.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물건을 팔았는데 어떤 제3자가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제3자가 관련될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러면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대행자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통신 판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지 무슨 뭐예요? 여기 무슨 G마켓이나 옥션이니 이러면 당사자로 볼 거냐 아니면 제3자로 볼 거냐가 논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3자는 거래관계에 무관한 자. 근데 사실상 연관성이 있지. 근데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만약에 여기가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여기가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가 이쪽에다 뭐라고 못하고 거꾸로 여기가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가 대항하지 못한다면 제3자가 여기에 끼어들 수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개념들 좀 이해해 두세요. 개념들 나중에 이제 이렇게 표현들이 나올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조금 힘드니까 여기서 뭐 이게 시험에 바로 나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부거래나 방판이나 또는 뭐예요? 저기 뭡니까? 전자상거래 같은 데서 뭐 추정한다거나 간주한다거나 뭐 해서 제3자가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악이나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법의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좀 빨리 나갑니다. 이게요, 재판에 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아까 계약관계 같은 것들이 어그러지면 뭐예요? 어그러지면 그 재판 가는 거잖아요. 그럼 판사 만나봐야 되는데, 판사가 이거를 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말이에요, 이때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게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럼 유권 해석이라는 것과 무권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판사만 놓고 보면 유권 해석이라는 건 이슬유자에다가 이 권력 있는 기관이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행정 해석이라는 게 있고, 행정부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행정부가 해석해 준다. 이렇게 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가 이건 이렇게 봐야 돼요. 뭐 이렇게 뒤에 보시면 공거위가 관여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근데 이런 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행정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는 아니면 입법 해석을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 규정인데, 이 정의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데피니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도 보시면 뭐 소비자 기본법에서도 소비자라 하면 무엇이고, 생산자라 하면 무엇이고, 판매자라는 건 무엇이고, 뭐 방판법도 뭐 다단계라는 건 무엇이고, 뭐 사업 계속거래라는 건 무엇이고, 뭐 이렇게 보통 법에서 2조에 해당되는 부분, 1조는 목적을 얘기해 주거든요. 목표. 이 법이 왜 어떤 목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2조가 정의 규정이 쫙 나와. 보통 이러면 아예 국회가 입법을 할 때, 아예 국회가 법을 만들 때, 방파법이 됐든 아니면 뭐 전자상거래법이 됐든 할부거래법이 됐든 아니면 약관규제법이 됐든, 아예 이거 2조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 법에 나오는 용어들을 정해 놓는데, 이런 것들이 입법 해석입니다. 유권 해석이에요. 왜? 국회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기관이 해석해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가게 되면 제가 요걸 말씀드렸죠. 사법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법원이 판사가 결정 내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사법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끝판에 가면 사법 해석을 만나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해석들이 그냥 막 아무 데서 막 나온 게 아니라 이 무권 해석이라는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권이라는 것은 권력이 없는, 우리 14에 나오고 있는 거죠. 법의 해석. 권력이 없는 기관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무권 해석. 보통 이제 학자들이 많이 해서 학리 해석이라 부르는 겁니다. 학자들이 해서. 학리 해석은 게 학자의 논리적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학리. 뭐 이런 별거 아니에요. 다 학자의 논리 해석이라는 건데, 아니 학자분들이 왜 이걸 해석해?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소비자 기본법이 됐든 아니면 방판이 됐든 이런 것들은 다 입법자들이나 뭐 이 사람들이 뭐 그냥 공무원들이 막 만드는 게 아니라 경영학과 교수님들, 그다음에 소비자 무슨 관련 학과 교수님들, 이런 분들 모셔다 놓고 뭐 외국 법제 같은 것들, 뭐 프랑스는 어떻게 하는지,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무슨 뭐 독일은 어떻게 하는지, 영국은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직접 뭐 하는 것보다도 그 교수님들이랑 이제 협업한다고 하죠. 코워킹해서 이게 만들거든요, 법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거의 그냥 받아들이게 돼. 입법할 때도 거의 그렇고. 그리고 요 입법 구조에 따라서 판사들도 이 사람들의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해하고 이제 풀이하죠. 그래서 이게 항의 해석이 여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무권 해석이. 항의 해석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해석을 할 때는 먼저 해주는 게 물리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 물리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논리, 즉 맨 처음에 사전적 의미를 먼저 봐야 돼요. 이걸 1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리 해석이 안 됐을 때 뭐가 되는 거다? 이게 안 되면 논리 해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차고요. 이게 안 되면 2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리 해석 같은 거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반대 해석이나 유추나 확장이나 축소. 확장 같으면 넓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한다는 것은, 그러면 소비자면 뭐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에서 뭡니까? 물건을 도매하는 사람이나 소매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이러면 확장시키는 거지. 아니면 뭡니까? 이 생산자를 사는 사람은 소비자로 볼 수 없다. 그러면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을 살 때 도매에서 사오는데 단순히 소비하려는 게 아니라 재가공해서 팔려고 하면서 사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중간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중간상인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로 본다라고 하면 이 소비자 범위를 넓히니까 확장 해석이고, 보통 이제 보시면 중간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를 못 본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이라고 한다면 그걸 축소하는 해석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유추 해석 같으면 비슷한 걸 가져오는 건데, 준용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준용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거의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충분해.
비슷한 거를 이제 같은 거 갖고 오는 그런 건데 민법에서는 유추 해석도 상당히 사용하는 편이고 반대 해석 같으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성년자는 지금 19세로 한다고 돼 있어요. 민법 같으면 19세 이상은 성년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성년자 규정을 따로 두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반대로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미성년자는 누구냐? 그럼 19세 미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 해석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무슨 뭐 소비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그걸 반대 해석하면 소비자가 아니라 그 건너편에 있는 생산자나 판매자가 나오는 거예요. 개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활부 판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활부 판매에 대해서 만약 활부 판매가 아닌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활부 판매가 아닌 것이 이해되세요? 반대로 하면 활부 판매. 활부 판매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활부 판매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걸 반대 해석해버리면 되죠. 보통 활부 판매 같으면 2개월에 걸쳐서 2차례 이상으로 나눠서 하는 건데 그러면 20으로 사는 건 활부 판매가 아니란 얘기예요. 반대 해석해버리면. 왜냐면 2개월 이상의 2번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는 구조 금액을 그게 활부 계약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20으로 사는 거 활부 계약이 아니지. 그런 게 반대 해석이다 라는 거죠. 효력 보실게요. 효력이 보시면 법의 효력의 발생 요건 같으면 시간적 효력과 이게 사람에 대한 효력, 장소적 효력이 있는데 이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시간적으로야 법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법이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서만 효력이 존재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소급은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재산권을 특히 제한하는 방식 같은 것들의 입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특히 규제 같은 게 뒤에 보실 거거든요. 뭐 처벌하는 규정들도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과태료 매기는 것도 공부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다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법을 만들 때 국민들에게 그 제한적인 요소들 또는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들은 법률 불소급이 원칙이고 장소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예요? 장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거지. 뭐 우리나라 소비자 기본법이 미국한테 적용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 아니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도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으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중국인이나 뭐 미국인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법을 적용하는 거죠. 민법에서 권리의 개념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권리라는 거는 민법의 권리는 사권이에요. 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여기도. 근데 이 개인의 권리라는 것이 거기도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16에 이제 민법상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권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권리 주체가 의무 주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권리와 의무가 이게 상반되는 구조에서 이 쌍방향적인 성질을 갖거든요. 뭔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판매자고 우리 선생님들 아마 소비자 기본법 공부하시는 우리 소비자 관련법 공부하시는 소비자 상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업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 기업의 중간 간부 이상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 판매자라는 건 회사죠. 보통 요즘은. 그럼 여기가 소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사는 사람 그러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법적으로 이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이렇게도 부르고 판매자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구매자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런 장면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물건 살 때 뭐 줘야 돼요? 돈 줘야지. 그럼 여기 뭐 주는 거예요? 물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돈 나가면 물건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이걸 보통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가 돈을 선불로 냈으면 보통 이제 인터넷 같으면 전자상거래 같은 형태면 뭐예요? 인터넷에서 카드로 먼저 선결제 하잖아요. 그럼 이쪽은 채권자입니다. 이제부터. 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물건을 받아야 돼.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쌍방향적인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물건이 먼저 왔다면 여기가 돈 내야 되죠. 그럼 여기가 뭡니까? 물건을 먼저 보냈다면 여기 채권자입니다. 돈 받아야 되는 장면에서. 여기는 뭐예요? 돈을 줘야 되니까 채무자지.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라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라는 것은 쌍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권리 주체가 곧 의무 주체예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게 느낌이 잘 살지 않으시면 간단한 걸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점심에 뭘 드시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중국집 갔다 칩시다. 여러분이 중국집에서 짜장을 시켜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잘 먹잖아요. 그러면 저는 채무자입니다. 왜? 나갈 때 8,000원이니까 9,000원 내야 돼. 뭐 요즘 8,000원 정도 되더만요. 7, 8,000원. 내야 되잖아요. 먼저 먹었으니까. 그럼 뭐야? 사장님은 건너편에 중국집 사장님은 돈 받아야 될 권리가 있지. 그래서 권리 주체. 나는 의무자. 그런데 거꾸로 제가 하여튼 시켰을 때 이 사람은 뭐예요? 제가 만약 키오스크에서 먼저 돈을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 물건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권리 주체, 그쪽은 의무 주체. 이런 식으로 대별적인 거죠. 권리 개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권한이나 권능이나 권한하고는 좀 달라요. 이 권리라는 개념하고 권한,
그 다음에 이제 권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권리라는 것은 이 힘이에요. 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법률상의 힘 이렇게 부르는데 법률상의 힘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야, 내 거라는 걸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만약에 여러분이 뭐 스타벅스가 됐든 무슨 엔젤리너스가 됐든 뭐 타멘탐스가 됐든 뭐 이런 데 가서 뭐 공부하신다거나 뭐 논다고 해서 뭐 저기 노트북 같은 거 놓고 있었는데 예, 화장실 잠깐 갔다 오는 사람이 누가 건드려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하실래? 제가 만약 건드려 여러분 물건을 그럼 건드리구나. 아니야 그렇게 안 하지. 여러분들 뭐라고 해? 그렇다고 해서 야 미친놈 막 그러면서 내 거야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지 않는데 선생님 뭐 하시는 거죠? 왜 그러세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거 제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제 겁니다 라는 뜻이 뭐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야. 내 거니까. 그게 권리예요. 내 거야. 그러니까 내 거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셔도 될까? 네. 기본 원칙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건 자유야. 사유재산권에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시든 상관없어요. 이걸 파셔도 되고 중고나라에 파셔도 되고 그게 권리의 힘이에요. 배타적으로 내가 아니면 뭐예요? 내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다? 누구 줘도 돼요. 공짜로. 선물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권리라는 것은 법률상의 힘이라는 게 뭐 딴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이거를 해버릴 수 있다. 물건이. 물론 이제 부동산 같으면 조금 이제 공공복리에 입각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겨. 권한이라는 건 이건 법률상 자격입니다. 이거는 내 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대통령의 권한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대통령께서 뭐 함부로 뭡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국민 건데 원래 국민 건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임기제로. 그러니까 무슨 뭐 공무원들 같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건 거의 다 권한이야. 다만 공무원도 한 달 일하면 돈 받을 건 권리야. 그거는 권리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권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권리의 원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의 원천? 권리가 제가 아까 뭐 노트북 같으면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얘기하면 그 권한은 어디서 왔어요? 그 권한은 어디서 왔긴 돈 주고 샀다는 거에서 온 거지. 그러니까 이 권한이라는 것은 어쨌든 법률상 사실상 정당한 근거라는데 딴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샀거나 아니면 돈 주고 사지 않은 것도 많아요. 뭐 상속받았거나 징여받은 것도 많지. 징여받았다는 것은 선물 받은 것들. 여러분 선물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아니면 어렸을 때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이거 같이 보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징여를 해주시는 입장들이 가능성이 높아. 그게 뭔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님한테 거의 다 징여받았다고요. 옷이나 이런 거 내가 뭘 돈벌이를 해. 그러니까 대부분 다 거의 받아먹었지. 그러면 난 징여받았었던 거지. 근데 지금 아마 지금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30, 40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뭐예요? 자녀분들 계시면 거의 징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자녀 없어도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그런 게 다 징여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근원이에요. 내가 뭐 받았다 아니면 돈 주고 샀다 이런 거고. 권능이라는 건 뭐냐면 이 권리의 세부적인 내용들인데요. 권리의 세부적인 내용들 사용 수익 아마 그렇게 돼 있어요. 사용권, 수익권, 그다음에 처분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사용권이라는 건 내가 이거를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쓸 수 있다. 수익권이라는 건 내가 이거 딴 사람한테 빌려주고 돈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 부동산 같으면 제가 원룸을 갖고 있다 쳐봐요. 원룸이면 내가 거기서 자도 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밥 먹어도 되고 화장실 써도 되고 이게 사용권이죠. 수익권이라는 건 내가 거기서 안 살고 그걸 뭐가 다른 사람한테 월세나 전세 내도 돼. 그건 수익권이에요. 처분권은 뭘까요? 처분이라는 표현들을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이거는 판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증여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판다라고 보시면 돼. 매매로 생각하시면 돼. 그냥 팔아 제껴버리면 돼. 처분이라는 건. 내가 그러니까 팔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 개념이죠. 소유권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뭐 권리에 대한 학설은 법력성이 중심인데 뭐 그건 됐고 설명드릴 게 많아서 좀 빨리 나갑니다. 권리 내용의 분류 같은 거 보시면 이거 권리 내용 분류를 뭐 좀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보시면 권리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자,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이게 이제 중심이 돼 있는 거잖아요. 권리라는 거. 근데 이제 권리를 특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공권도 있습니다. 근데 공권은 뭐 일단 논을 치고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내용에 따른 분류와 작용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근데 내용에 따라서 분류드리면 인격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재산권이 중요한데 요건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뭡니까 인격권 재산권 그 다음에 요거 말고 가족권을 먼저 말씀드려야 돼. 가족권을 먼저 말씀드리고 재산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원권이라는 게 존재해요.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써놓고 작용에 따라서 분류하면 이게 보통 이제 이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성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항변권이 있고 지배권이 있죠. 인격권이라는 것은 초상권이나 아니면 생명권이나 신체권이나
아니면 명예나 음성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뭔 말이야?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얼굴이 붙어 있잖아요. 제가 죽어버리면 초상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제 생명과 신체 이런 거는 딴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요. 인격권이라는 건 인격이라니까 막 고매한 인격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를 표상할 수 있다고 부르는데 나를 표상한다는 게 뭐야? 나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이 얼굴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좀 보시기 좀 거북한 잘생기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목소리 이 약간 앵앵하는 이 목소리가 저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 고비안 되게 이상하죠. 저희 아버지가 저 주셨는데 그것도 나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는 거다. 내가 죽으면 그때는 뭐 별로 없어지는 이신 전속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요. 가족권 같으면 부모가 자식한테 갖는 친권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부양청구권 같은 것들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 같으면 부모한테 부양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꾸로 자녀가 성년자가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나이가 많아졌다 그러면 이제 용돈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양청구권도 존재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부부지간에도 뭐 서로 돈 좀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서로 이제 먹여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부양청구권인데 이런 것들은 가족관계에서만 있는 거지. 아니 제가 제 배우자한테 제가 만약 돈벌이가 좀 시원치 않으면 네가 좀 나 좀 먹여 살리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싫어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슨 옆집에 가가지고 옆집 무슨 아저씨한테 저 좀 먹여 살리면 안 됩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는 안 되겠지. 우리 아들이 나한테는 먹여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아들이 옆집 아저씨나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저 좀 먹여 살려야 되려고 그렇게 얘기 못하지. 그래서 이런 거 가족권은 기본적으로 가족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거고 딴 사람한테 넘기기가 좀 쉽지 않아요. 재산권이 중심이고 사원권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의 구성원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사원권이라는 개념은 여기 말단 사원 개념이 아니에요.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 사람들의 사원이라는 것은 그냥 종업원입니다. 상법상. 종업원이라고 부르는 건 근로자라고 그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 쪽에서는 근로자라고 부르는 거 노동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민법에서 사원이라는 개념은 뭐 상법에서도 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원이라는 개념은 회사의 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꽤 높은 사람들 얘기하네. 대표이사나 이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주주들 주식회사 같으면 주주 같은 사람들이 보통 이 사원입니다. 그래서 사원들은 이익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주식회사 같으면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면 이제 의결권을 갖습니다. 주주들이 이제 사장을 날려버릴 수도 있고 이런 권한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산권은 이제 뭐 돈, 뭐 그야말로 돈, 물건,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지배권은 뭐냐면 보통 물건입니다. 청구권은 보통 채권이에요. 요건 보통에 뭐라고 하냐면 배타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배타성을 갖는다고 얘기해요. 그야말로 지배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제 이 재산권을 여기 이제 지배권과 물권과 채권에서 나오는 건데 재산권 중에 물권이라는 것은 만약 소유권이라면 제가 지금 넥타이 매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제가 사용수익 처분 이걸 권능 이걸 제가 오롯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딴 사람이 건드리면 건들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노트북 같은 것도 제 소유권에 있으면 건들지 말라고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특정 모든 다수에게 누구든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건들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 이제 요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제 제한물권도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요구할 수 없어요. 특정인에게만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청구한다는 게 요청해서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요구 요청. 그래서 이 청구라고 하는 겁니다. 요구 요청. 뭐야? 특정인에게 요구 요청한다는 게 뭐야? 이게 부양 청구권 같은 것도 이것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누구한테만 다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한테, 우리 부모한테, 우리 자녀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청구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월급이 만약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어떻게 하실래? 그러면 사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작은 회사 같으면. 큰 회사 같으면 이제 거기 담당 높은 뭐 인사팀에다 얘기해야 되니 경리팀에다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돈이 안 나오면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회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회사에서 제가 무슨 뭐 S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거기다 무슨 L이라는 회사한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H라는 회사한테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거는 특정인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다? 청구권, 그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청구권은 채권입니다. 특정인. 제가 만약에 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 했잖아요. 그럼 그 갈비집 사장님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옆에 있는 무슨 커피점, 뭐 편의점 이런 데에 얘기할 수 없고 내가 편의점에서 일했으면 편의점 사장한테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채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비자들이 여러분한테 물건을 사가면 여러분한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한 겁니다. 여기는 어떤 일방적으로 그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인정되는 거예요. 뭐야 이게? 그러면 요게 이제 취소권이나 해지. 요 표현은 잘 알아두셔야 돼. 여러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아니면 뭐 철에도 있을 수 있고 해지나 뭐 상계나 추인이나 최고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최고라는 건 독촉하는 걸 최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시 좀 해놓으셔야 돼요. 거기 아마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취소권이나 해제권이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많이는 안 되네. 근데 요게 해제나 해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많이 하셨고 잘 알고 계실 건데 반품이죠. 반품입니다. 해제 같으면 계약이 단 하나, 그러니까 일시적인 계약들.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만 팔고 뭐 이랬을 때 이거 반품하겠다. 그러면 해제고요. 해지 같으면 이제 계속 거래 같은 것, 계속 거래는 건 다달이 이제 뭐 물품을 받거나 뭐 이런 구조 있잖아요. 뭐 정수기 같은 거 렌탈 같은 것들을 하면 이제 다달이 우리가 뭘 해줘야 되고 뭐 등등등 이런 게 생기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이 안 하겠다, 우리 이제 다음부터 안 하겠다 이러면 해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형성권인데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고객이 뭐라고 해버리면 물론 이제 회사가 그걸 이제 돌리기 위해서라는 게 뭐냐면 해지나 해제를 안 하게 하려고 이제 약간 이제 얘기들은 나누지만 그쪽에 완고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되는 거고 항변권이라는 것은 채권을 사용했을 때 이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항변, 저항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동시행 항변권 같은데 동시행 항변권이 이거 연기적 항변권이라 나와요.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만약에 여러분이 물건을 팝니다. 근데 제가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그래요. 물건을 먼저 보내드리면 나중에 돈을 보내드리겠대.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저한테 카톡 보내실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돈을 먼저 붙이세요. 입금 시켜드리면 제가 물건을 택배로 보낼게요. 그러면 저도 또 싫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럼 방법은 하나야. 같이 직거래 만나가지고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야 돼. 그게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같이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법식에서.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이 보통 항변권이고 뭐 한정승인 항변권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보증인 채권 검색 항변권은 차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거기 역시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을 다시 심화 학습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잘 좀 봐두시고 청구권이라 불리지만 형성권들도 많아요. 말은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뭡니까? 그냥 나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들. 그래서 진감 청구권들이나 매수 청구권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근데 뭐 이걸 일일이 외우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지상권 매수 청구권 같은 것들이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지상권이라는 걸 하나 설명드리면 여기다 이제 이거 땅 주인은 A야. 땅 주인이야. 근데요, 땅 주인한테 B가 땅을 빌렸어. 10년 계약으로 빌렸어. 그래서 여기다 집을 줍니다. 그러면 이 집은 누구 거예요? B 거지. 근데 10년 계약이 끝났어. 그러면 이 땅 주인이 다시 이 땅을 다 돌려달래요. 이 집은 날려버리고. 그러면 저는 어떠냐? 이 집을 싹 비워주고 여기다가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다만 지상권자가 여기 B를 지상권이라고 하거든요. 왜? 돈 주고 이 땅에 대한 권리를 받은 거거든. 그럼 여기가 요 건물을 부실 필요 없이 네가 살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근데 그러면 B는 안 산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일방적으로 그냥 보통 얘기하는 거고 임차권 같은 경우 만약에 전세 같은 거 전세금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들도 일단 형성권적 성질이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임차인의 차임진감 청구권 같은 것들이 형성권의 성질이 있어요. 청구권인데 권리의 분류 보시면 이 절대권, 상대권, 뭐 상대권, 절대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물건이 성질이 어때면 절대적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건드리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청구권이 어떻다? 이게 상대적이지. 왜냐면 이거는 절대적이진 않아요. 왜? 그 특정인에만 요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절대권과 상대권. 그 다음에 일신전속이다 이런 거는 요런 것들은 일신전속입니다. 그게 뭔 말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라고요. 이 신체라는 게 제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뭐 장기를 이식한 거나 뭐 그러면 어쩌면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의 의미를 못 갖는단 말이죠. 제 이름도 그러면 뭐 죽으면 물론 뭐 제 가족들이 더 기리겠지만 큰 의미를 못 갖죠. 이신 전속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이름 쓴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뭐 사칭하는 자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뭐 제가 유명인도 아니라면 뭐 별 의미가 없고 친권이나 부양청구권 같은 것도 이게 가족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거지. 그렇죠?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이 저걸 주장한다고 하면 뭐 사기꾼일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은 안 되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된 권리냐 아니면 주된 권리냐 이런 거는 만약에 이게 뭐 이제 지울게요. 재산권을 좀 분류해서 또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 아직 안 나오니까 종된 권리와 주된 권리면 주된 권리가 있고 종된 권리라고 했을 때 만약에 뭐 이 예금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금으로부터 우리가 이자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주된 권리는 예금에 대한 나의 권리예요. 예금 반환 청구권 같으면 이게 주된 권리입니다. 예금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이자 받을 권리는 뭘까요? 이자 받을 권리는 당연히 어떨까요? 그거는 예금이라는 권리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종된 권리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자 채권 같으면 종된 권리고요. 주된 권리는 예금 반환 청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억을 어디 은행에다 넣어놨다고 칩시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쨌든 1억을 넣어놨으면 그거는 예금 반환 청구. 내가 1억을 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주된 권리. 근데 이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그 이자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종된 권리 이렇게 됩니다. 권리 행사 보실게요. 권리 행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리 행사 방식은 신의 성실에 입각하게 잘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무슨 뭐 거기도 보시면 법률 행위를 보통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의사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차후에 이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권리 행사의 주체는 딴 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내 권리는 내가 행사하는 거지 뭐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거기도 나오지만 20일에 동그라미 2에 권리 행사의 주체라고 나오는데 22에 동그라미 권리 행사의 주체라고 나와요. 주체라는 표현은 뭐냐면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야? 나지. 여러분이 소유권을 갖고 계시면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행사하지 않으면 효용이 없는 권리가 아니면 타인에게 행사하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게 할 수도 있는데 재산권 같은 경우들은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수익금 같은 것들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딴 사람한테 받아 수취하라고 했대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죠. 꼭 본인이 사용해야 되는 것들 보고 본인이 사용해야 되는 건 재산권적 성질이 없는 것들. 친권 같으면 내가 해야 돼요. 내 자식에 대한 거는 내가 관리하는 거고 내가 아까 보시면 그런 성질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딴 사람한테 시켜도 됩니다. 권리 행사의 한계 같은 신의성시가 권위 남용 금 있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신의성시 원칙이 있어요. 신뢰와 의리라는 거예요. 신뢰와 의리에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딴 게 아니라 파생원리의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걸 좀 표시해 놓으세요. 금반원이라는 게 한자로 쓰면 다른 말을 해서 안 된다. 모순금지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로 이제 딴 말하면 안 돼. 이게 신의성실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내가 언제 갚기로 했어. 그러면 딴 말하면 안 돼. 그때까지 갚아야지. 내가 손해배상 해주기로 했어. 그럼 딴 말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지.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물론 다만 금반원이 원칙이긴 한데 신의성실에 있어서 사정 변경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사정 변경은 파생 원칙입니다. 사정 변경이나 실효는 파생 원칙이에요. 원칙은 금반원이 원칙이고 신의성실에 있어서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은 너무 지나친 도로 만약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억을 만약에 무슨 예금에 넣었는데 너무 뭐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이자 아무리 붙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정 변경 같으면 굳이 얘기하면 이게 사정 변경이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데 회사에다가 좀 돈 좀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실은 이제 2년 동안은 그렇게 크게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사장님 좀 원래대로 계약은 그렇지만 조금만 더 올려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사정 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칙은 안 돼요. 원칙은 이거니까. 요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들 이런 식으로 실효 같은 경우도 효과를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신의성실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권리행사 남용 금지 권리남용 금지라고 보통 부르는데 내가 내 거라도요 내 권리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원칙은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자유롭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격합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행사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냥 정말 유치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뭐 저런 거죠. 뭐 극장 같은 데서 팝콘 같은 거 정도 먹을 수 있는데 뭐 짜장면을 시켜 먹는다 막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응? 그 내 권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그렇죠? 제가 무슨 버스에서 뭐 거의 사용했지만 뭐 샌들을 신는 것까지야 요즘은 뭐 인정이 되지만 맨발로 말이야 위에다가 무슨 올려놓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너무 심하게 주지 않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인데 만약에 권리남용이 심각하다고 하면 권리 행사를 제한합니다. 대체로 이제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권리 행사를 제한한다거나 손해가 발생됐다면 손해배상을 물게끔 해요. 이렇게 하죠. 근데 친권 같으면 지나칠 정도로 뭐 친권은 그러니까 뭐 자기 아동학대 같은 게 일삼는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다? 아예 친권을 박탈시키는 형식으로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많지는 않고 대체로 권리를 정지시킨다거나 행사를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방식을 많이 하죠. 권리의 구제라는 것은 권리를 만약에 침해당했다. 딴 사람이 내 거를 건드린다 아니면 뭐 등등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칙은 자력구제가 아닙니다. 이게 내가 자력구제하려고 한다면 진짜 그때 무슨 긴급하게 누가 내 거를 훔쳐가려고 하면 내가 그걸 자력구제할 수 있어도 자력구제가 원칙이 아니에요. 이게 원칙이 아니고요. 이거는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아주 긴박한 경우, 긴급한 경우에서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다 뭘로 해야 돼? 타력구제예요. 타력구제는 뭐 어떻게 타력구제해야 돼? 경찰 불러야 된다고 원칙은.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하라는 거지. 만약에 제가 1,000만 원 빌려줬어. 1,000만 원 빌렸는데 안 갚아. 그럼 내가 가서 두드려 패고 1,000만 원 가져올 수 있냐? 내 돈이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건 너무 원시적이지. 그때부터는 뭐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 전쟁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서로가 서로를 막 공격하고 그래야 되는 사태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법체계 안에서는 타력구제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타력구제. 그리고 여기 타력구제라는 게 이제 여기는 국가규제라고 되어 있네요. 국가를 통해서. 그게 뭐야? 법원이야, 법원. 민법에서는 법원을 통해서 돈 받아오는 겁니다. 여기 민사집행법 같은 게 있는 거고. 자력구제는 이거 사력구제라고 해요. 개인의 힘으로 가져올 수 있냐? 아니, 이거는 원칙이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으로는 정당방위가나 긴급피난 같은 게 인정될 때나 그런 거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보시도록 할게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권리의 경합과 충돌이라는 것은 권리가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청구권이 2개가 들어왔다거나 이러면 어떤 걸 인정할 거냐. 항변권이 2개가 경합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경합이고요. 충돌은 좀 봐주셔야 돼요. 권리의 충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권과 채권이 충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권의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뒤에 나오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지금 좀 드립시다. 왜냐면 이거라도 설명드리지. 아까 보시면 재산권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재산권은 물권이라는 게 있고요.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물권은 뭐였어요? 지배권입니다.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에요. 뭐 점유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됐고 소유권입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 내 집이다, 내 차다, 내 물건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한물권이라는 거는 뭐가 있는 거냐면 용익물권이라는 게 있고요.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익물권은 요거는 왜 용익이라고 부르냐면 사용수익물권이라고 해서 사용수익이라고 해서 용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딴 것도 아니야.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이라는 건 어디서 들어보셨죠? 전세 같은 거 사시면 전세권이지. 근데 이게 꼭 전세만 얘기하는 거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월세하고 전세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물권으로 지정받았을 때만 그렇지 물권 설정을 안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임차권이라고 해서 그냥 채권 형태로 남는 건데 그냥 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물권 설정을 했다. 즉 등기를 했어요. 여기다 등기가 돼야 돼요. 등기가 안 되면 그냥 임차권 형태로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월세나 전세 같은 것도요. 등기를 해주면 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등기가 없잖아요. 등기를 안 해주잖아요. 집주인이. 그럼 그냥 임차권으로만 남는데 임차권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에 갖는 채권적 성질만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근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은 어떤 거냐면 이 유치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지상권은 아까 보셨지만 딴 사람 땅에다가 A라는 게 땅 주인인데 딴 사람 땅에다 B가 돈 주고 빌리는 거지 대부분. 그래서 땅 위에다가 보통 집 같은 거 짓거나 무슨 주차장 같은 거 많이 져서 사업해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이 뭐 기간은 뭐 정하는 바가 있는데 뭐 법적 정하는 건 없고 뭐 지상권은 보통 10년, 5년 뭐 이렇게 좀 장기로 좀 많이 해요. 집이나 이제 무슨 뭐 건조물 같은 거 짓는 형태니까. 그렇게 되면 요 B가 돈 주고 요 땅을 빌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보통 땅 위에다가 건물 질 수 있는 게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은 비슷한데 여기다 농작물 같은 걸 심을 수 있어요. A 땅인데 B가 어떻다 이걸 돈 주고 빌린 다음에 편익을 구하는 건데
이 농작물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뭐 건조물 같은 거 없이 그냥 주차장만 이용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알지만 집에 들어간다거나 상가나 집 같은 데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고, 이게 이제 등기가 되면 용익물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담보물권 같으면 질권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는 거지. 에이,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빌려주세요. 여러분은 그럼 채권자입니다. 제가 돈을 빌리면 채무자예요. 이 B가 나라고 제 고비한 접니다. 근데 여러분이세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 저한테 얼마 빌려주실래? 뭐 5천 빌려준다고 칩시다. 아, 5천도 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걸 빌려줬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거 뭐예요? 나한테 못 받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 그러면 어떠냐면 여러분이 저한테 그래요. 야, 채권이라는 건 저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등기시켜버리고 싶은 거야.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등기부 등본에 등기되는 건데, 부동산 등기. 대체는 이제 저당권 같은 부동산 등기인데, 여기다 이렇게 얘기해. 야,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 담보를 걸어라. 이 담보는 부담보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못 갚으면 뭘로 걸래? 뭐 이거죠. 그래서 보통 부동산에 거는 걸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만약 여러분이 5천보다 좀 세게 부를까? 여러분이 3억 빌려주시길래 제가 무슨 갖고 있는 무슨 뭐 아파트가 4억 5천이다. 이거 걸겠다. 이러면 이제 그 아파트에다 등기를 해서 여러분이 뭐다 저당권을 갖고 있다 라고 써줘 버립니다. 그러면 금액도 3억이라고 써주는 거고, 질권은 동산에 거는 거예요. 동산이 뭐야? 뭐 이렇게 물건들, 뭐 냉장고가 되면 냉장고, 자동차가 되면 자동차. 원래 자동차는 저당권적 성질이 있는 건데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동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다 거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은 조금 어려운 건데, 여러분이 물건 같은 걸 어디다 뭐 수리해달라고 맡길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돈 내고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물건인데도. 만약 여러분들이 액정 같은 게 깨졌어. 핸드폰 액정 깨지면 에이스센터 가잖아요. 뭐 LG가 됐든 삼성이 됐든. 그러면 거기다 맡기면 액정 비용이 8만 원이다. 그러면 수리해 주세요. 그러면 수리가 다 끝났대. 그러면 나는 뭐 8만 원 내야 돼. 8만 원 내기 전까지는 내 물건인데도 그쪽이 나한테 안 줘. 그걸 뭐라고 한다? 유치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동산이나 부동산에 다 걸 수 있어요. 이건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건 등기가 필요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등기가 필요하지. 뭐 아니면 이거 등기 안 되면 점유로 그냥 해버리고, 저당권은 등기가 확실해요. 저당권은 등기를 해버리지. 근데 이런 것들이 물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좀 빠르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말이죠. 권리가 충돌할 때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물건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먼저 할 거냐.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마 그 25입니다. 25 권리 충돌. 물건과 채권이 부딪히면요. 원칙은 물건이 우선합니다. 보통 실은요,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빌려줬잖아요, 3억을. 그럼 이건 채권이에요. 채권인데 요 저당권 형태로 만들면 그때는 물건이 됩니다. 보통 물건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다. 즉 그게 뭐냐면, 야,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물건이라는 건 야, 건들지 마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 그냥 채권이면은 나중에 권리를 실현한다라고 부르는데, 권리를 이제 인정받기가 조금 어려운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이런 거 얘기하려면 친구가 아니면 조금 그렇게 거슬리긴 하지. 은행 같은 데가 이거 뭡니까? 정말 안 봐주고 잘하죠. 그런 것. 그다음에 이제 질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 물건이 채권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요, 일반 채권자보다 저당권 설정자가 더 빨리 가져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져갈 때 있어서. 그럼 물건끼리는 순서는 어떠냐? 물건 대 물건이 붙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냥 이건 선순위. 시간적으로 선순위.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있고요, 전세권 설정자가 있어요. 그럼 전세권이 우선 설정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무슨 2021년 이게 4월 달에 설정됐고, 이게 2021년 4월, 그러니까 이게 4월 1일, 이게 4월 2일, 하루 차이죠. 그럼 얘가 먼저야. 하루 차이라도 먼저 된 게, 그러니까 선순위입니다. 시간적으로 선순위가 우선합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과 제한물권 같으면 소유권보다 제한물권이 빠릅니다. 아니 선생님, 소유권이 센 거라며. 예, 센 거예요. 이거 센 건데, 이 제한물권이라는 뜻은 이 소유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제한물권입니다. 그래서 제한물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보다 앞서는 거죠. 소유권을 제한한다? 무슨 얘기야?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갖고 있는 집에다가 여러분이 전세권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은 아니야. 우리 집이지. 제 집에 만약 여러분 전세권 설정하고 전세로 들어와 계시면, 근데 저도 못 들어가. 여러분 집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이라고 할 수 없고 정확히 소유권은 내 건데, 여러분이 저한테 돈 주고 빌린 상태에선 저도 여러분한테 허락받고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뭡니까? 제한물권이 소유권보다 앞서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저당권 같은 거 걸어버리잖아요. 내 소유권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돈을 받아가겠다고 하면 내 소유권이 여러분의 저당권을 막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제한권의 후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채권 대 채권끼리는 채권 대 채권은 이건 평등주의예요. 이건 순서가 없어. 이건 평등주의라고 합니다. 채권자 평등주의라고 해서 거기도 나오지만 이거는 먼저 받아가면 끝이에요. 누가 먼저 빌려줬냐, 얼마를 빌려줬냐는 중요하지 않아. 3억을 빌려줬고 어떤 사람은 20만 원 빌려줬대. 그럼 20만 원 먼저 갚아버리면 거기 끝이야.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보다는 뭘로 바꿔놓는 게 보다 저당권으로 바꿔놓는 게 훨씬 유리해. 이런 얘기도 들 수 있어요. 관념을 요 권리 충돌 같은 건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려요. 내용이 좀 많은데 그러면 일단 여기서 끊고 시간이 꽤 많이 됐기 때문에 끊고 다음번에 이제 이 권리 능력 부분부터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얘기 드린 것들이 보통 시험에 막바로 나오는 거 정도는 요 권리의 충돌 같은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근대민법의 원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현대민법의 원리 같은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봐두시는데 개념은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 시간에 우리가 또 자연인의 권리 능력 여기서부터 이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